폭설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거야.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아이의 말투가 이상했다. 너무 차분했고 너무 늙어 있었다. 산골 버스 종점. 눈은 미친 듯이 내렸고 길은 끊겼다. 그곳에 남은 건 차세대 정치인이라 불리는 한 남자와 도시로 가야 한다는 10살 아이 하나뿐이었다. 부모님은 없어요. 할머니도 얼마 전에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사람처럼 말했다. 밥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리고 절대 입에 올리면 안 된다는 한 남자의 이야기까지.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20대에 버렸던 과거가 지금 눈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이 선택은 선거보다 무겁고 도망치기엔 너무 늦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얀 눈발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서울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골 국도로 접어들자마자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님,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 본래라면 지금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재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에 얼굴을 비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꼴이라니. 버스 종점까지 얼마나 남았나? 여기서 한 30분쯤 더 가야 하는데요. 근데 의원님, 눈이 너무 심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이 산골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선거구 확장을 위한 지역 순방이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오지까지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폭설은 계산에 없었습니다. 저기 앞에 대피소 간판이 보입니다. 일단 거기서 날씨 좀 보시죠. 운전기사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이 눈 속에서 더 갈 수도 없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낡은 버스 대합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은 80년대 시골 정류장 그대로였습니다. 시멘트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창 모서리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코트깃을 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대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우는 멈칫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 낡은 나무 의자에 작은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낡은 파카 점퍼에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정우를 올려다보더니 곧 시선을 내렸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합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석유난로 하나가 겨우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시간표는 이미 색이 바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호가 약했습니다. 산골이라 그런지 전파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혼자 있니? 정우는 무심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10살 아이치곤 너무 침착했습니다. 네. 부모님은 안 계세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묻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우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거 캠프 실장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의원님, 국회 본회에 결석 처리됩니다. 빨리 복귀하십시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야? 정우는 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보따리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이요. 서울? 여기서 서울까지 혼자 가려고? 네. 할머니가 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계신데?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담담한 겁니까? 눈물 한 방울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서울에 누가 있어서 가는 거야?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왜 가려고 하니? 아이는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깊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산 사람처럼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가는 거래요. 정우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가는 거래요. 10살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쳤단 말입니까? 정우는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파카 점퍼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손톱도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돌본 흔적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이하늘이요. 하늘이. 나이는? 10살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자기 아들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정우에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정치 때문에 결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약점이 되니까요. 멘토였던 선배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약점이다. 정치인에게 약점은 치명적이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4시가 넘었습니다. 이러다 오늘 밤을 여기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정우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아침부터요. 아침부터? 점심은 먹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차에 뭐 먹을 거 있나? 김밥이랑 음료수 좀 있습니다. 가져와 봐. 운전기사가 차로 나갔다 김밥 한 줄과 음료수를 들고 왔습니다. 정우는 그걸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먹어.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김밥을 받았습니다. 비닐을 뜯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한 입 한 입 정성스럽게 씹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어른스러웠습니다. 정우는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선 또래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경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폭설이 언제 그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이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난로 앞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김밥을 다 먹고 난 뒤에도 비닐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호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불러? 네. 덕분에 배불러요. 그래, 다행이다. 정호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이미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제설차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산골까지 제설차가 오려면 아마 내일은 되어야 할 겁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눈 속에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니?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무릎 위에 놓인 보따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일주일 전이요. 일주일 전? 그럼 장례는 어제 끝났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도와주셨어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장례를 치렀다니. 그것도 혼자서. 아니, 혼자는 아니었겠죠. 마을 사람들이 도왔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로 가려는 거니? 진짜 아무도 없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서울 가라고. 거기 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서울 가면 어디로 갈 건데?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가라고만 하셨어요. 정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10살 아이를 혼자 서울로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갈 곳도 정해주지 않고. 대체 그 할머니는 무슨 생각이었던 겁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말은 안 하셨어?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밥은 남기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응? 밥은 남기면 안 된다고. 남긴 만큼 인생이 비어진다고 하셨어요.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남기면 안 된다. 남긴 만큼 인생이 비어진다. 그 말, 정우는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더라. 정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우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우가 어렸을 때 밥상 앞에서 투정을 부리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남기면 안 된다. 남긴 만큼 인생이 비어진다.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까? 그 말, 할머니가 자주 하셨어? 네. 할머니는 밥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너, 할머니 성함이 뭐니? 김순자요. 정우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김순자. 그 이름, 정우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정우 인생에서 지워졌습니다. 정우가 스스로 지웠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난한 산골 출신이라는 게 약점이 될까봐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게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정우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정우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기 사셨어?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산 너머 마을에서 식당 하셨어요. 작은 식당이었어요. 식당. 정우는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했었습니다. 국밥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정우를 대학 보내려고, 서울로 유학 보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아들 있었니?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다고. 근데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그냥 그러시면 안 된다고만 하셨어요. 아들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라고.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들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들 얘기 많이 하셨어? 아니요. 거의 안 하셨어요.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실 때만 들었어요. 뭐라고 중얼거리셨는데?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겠지.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은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할머니, 힘들게 사셨어? 아니요. 할머니는 늘 웃으셨어요. 힘든 내색 안 하셨어요. 정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들 때문에, 아들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스스로 사라지고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살다 가셨습니까? 너는 할머니랑 어떻게 살게 된 거니? 엄마가 저 낳고 어디 갔대요? 할머니가 절 키우셨어요. 엄마는 누군데?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말 안 해주셨어요. 정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키웠다는 건 어머니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엄마를 모른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밖에서 바람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난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늘이 처음으로 먼저 물었습니다. 정우는 답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국회의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서울. 나도 서울 가는 길이었어. 그럼 저랑 같은 방향이네요. 하늘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정우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웃는 모습,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둠이 내렸습니다. 대합실 안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난로 하나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우는 코트를 여미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미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운전기사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폭설특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선거캠프 실장 최민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의원님, 지금 어디십니까? 연락이 안 돼서 난리 났습니다. 최민석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골 대합실에 갇혔네. 폭설 때문에. 폭설이요? 그럼 언제 복귀 가능하십니까? 내일 당대표 면담이 있습니다.
재선 공천건으로요. 알아. 근데 이 눈보게 내일까지 풀릴지 모르겠어. 안 됩니다. 의원님, 이번 공천은 정말 중요합니다.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걸, 정치판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루만 자리를 비워도 뒤통수를 맞는 세계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 일단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 정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보따리를 베고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에 석유를 더 부었습니다. 불길이 조금 커졌습니다. 안 춥니까? 정호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눈을 떴습니다. 잠들지 않았던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밤 새우긴 힘들 텐데 할머니랑 더 추운 겨울도 견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정호는 하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 아이가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렇게 말할까요? 정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하늘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덮고 있어. 아저씨는요? 난 괜찮아. 하늘은 코트를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순자,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니?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서울 가라고. 거기 가면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찾아야 할 사람? 네. 근데 이름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찾아야 할 사람. 그게 누굴까요? 설마.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이제 그 애도 알아야 한다고. 피는 못 속인다고. 정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호는 하늘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눈을, 코를, 입을, 그제야 보였습니다. 낯익은 무언가가. 할머니, 다른 가족은 없었어?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혼자 사셨어요. 아들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들은 자기 길 가는 중이라고.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정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길을 가는 중이니까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혼자 살다 가신 겁니까? 할머니, 외로워 보이셨어? 정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밤에 혼자 마루에 앉아 계실 때, 달 보시면서 한숨 쉬실 때, 그럴 때 외로워 보이셨어요.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루에 앉아 달을 보는 모습, 한숨 쉬는 모습, 정호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정호를 키울 때, 어머니는 밤마다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곤 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피곤해서 그래. 정호는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됐습니다. 정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순자, 어머니, 그리고 이 아이, 할머니 장례식에 사람 많이 왔었니? 아니요. 마을 어르신들만 오셨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요. 할머니, 친구 많으셨어? 아니요. 할머니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셨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혼자 있는 걸 편안해 했습니다. 정호는 어릴 때 그게 답답했습니다. 왜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밝지 않을까? 왜 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셨니?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표정이 별로 안 변하셨어요. 근데 가끔 제 머리 쓰다듬으실 때, 그럴 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정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손녀 머리 쓰다듬는 그 짧은 순간만 행복하셨습니까? 나머지 시간은 전부 외로움이었습니까? 밖에서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합실 유리창이 덜컥거렸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였습니다. 정호는 이 하얀 세상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과거로도, 미래로도. 정호는 하늘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는 코트를 덮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어머니와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이 아이를 서울로 보냈을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정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밤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코트를 덮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지만 쌓인 눈은 어른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도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운전기사가 대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제설차가 오려면 오후는 되어야 한답니다. 라디오에서 그러네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그때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눈을 헤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두툼한 파카를 입고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대합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정호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설마. 여자는 정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정호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국회의원이라는 걸. 당신, 박정호 아니요? 정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정호는 이 마을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20년은. 누구십니까? 나 박미선이요. 이 마을 이장. 당신 기억 못하겠소? 우린 같은 마을에서 자랐소. 정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미선.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옆집에 살던 누나. 정호보다 5살 많았던 누나. 미선. 누나? 그래. 나요. 세상에, 박정호가 여기 웬일이요? 박미선은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뭔가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당신 국회의원 됐다면서요? TV에서 봤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선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았습니다. 대단하오. 산골 촌놈이 국회의원까지 됐으니 출세했구만. 정우는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비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여기서 뭐 하십니까? 뭐 하긴. 여기 살지.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소. 당신처럼 떠나지 않고. 박미선은 대합실을 둘러보다 하늘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애는 누구요? 폭설 때문에 여기 갇혀있던 아이입니다. 박미선은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정우를 쏘아봤습니다. 이에 혹시 김순자 여사 손녀 아니요? 정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미선이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았소? 김순자 여사 장례식 내가 치렀소. 이해 데리고 어쩔 줄 몰라 하길래 내가 도왔소.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미선은 팔짱을 끼고 정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순자 여사 아들. 잘 나가서 엄마 없는 사람 된 그 아들. 여기 왔네. 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미선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 뭐? 나보고 누나라고 부르지 마시오. 엄마도 부정한 사람이 날 누나라고 부를 자격 있어? 박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순자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소. 아들이 있다고. 근데 연락하면 안 된다고. 아들 앞길에 방해되니까. 그 말 들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시오? 누나, 그건 변명하지 마시오. 당신이 엄마 버린 거 다 알고 있어. 정치하려고 가난한 집안 출신 숨기려고 부모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거 신문에 다 났어.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김순자 여사가 얼마나 외롭게 사셨는지 아시오? 아들 자랑도 못하고 아들 이름도 못 부르고 그렇게 살다 가셨소?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시오?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겠지. 그 말이었소. 자기를 버린 아들 걱정하면서 돌아가셨소. 정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해요. 박미선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해가 누군지 아시오? 김순자 여사 외손녀요. 당신 조카뻘 되는 애요. 정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카? 그럼 하늘의 엄마는? 하늘이 엄마는 누굽니까? 박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순자 여사 딸이었소. 당신 여동생. 당신이 떠난 후에 태어났소. 여사가 늦둥이를 낳았었소. 정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여동생. 자신에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동생은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셨소. 하늘이 낳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였소. 정우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동생. 얼굴도 모르는 여동생. 그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김순자 여사가 이에 키웠소. 혼자서. 당신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잖소. 박미선은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이 애 앞에 서겠소? 당신은 이 애한테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피부치일 뿐이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선의 말이 전부 맞았습니다.
김순자 여사가 죽기 전에 쪽지 하나 남겼소. 이 애한테 주라고. 박미선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한테 보내는 거요. 읽어보시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정호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정호야, 내가 날 부정했듯 이 아이도 내가 부정할 수 있는지 보자. 엄마가. 정호는 쪽지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그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정호가 진짜 인간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인일 뿐인지 그걸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정호는 쪽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내가 날 부정했듯 이 아이도 내가 부정할 수 있는지 보자.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호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박미선은 팔짱을 낀 채 정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알겠소? 김순자 여사가 왜 이 애를 서울로 보냈는지. 누나, 당신을 시험한 거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정말 인간인지 아닌지.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말렸소. 여사한테 아이를 혼자 보내면 어떡하냐고. 근데 여사가 고집을 꺾지 않았소. 그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소. 그때 하늘이 눈을 떴습니다. 깨어난 겁니다. 아이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박미선을 보더니 반갑게 웃었습니다. 이장 아주머니. 그래, 하늘아. 잘 잤니? 네. 근데 아주머니는 왜 여기 오셨어요? 너 걱정돼서 왔지. 혼자 괜찮은가 싶어서.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선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고프지? 아주머니가 주먹밥 만들어 왔다. 먹어라. 박미선은 가방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하늘은 고맙다며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석이었습니다. 정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쌓인 길을 조금 걸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의원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연락이 안 돼서 당에서 난리입니다. 최민석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갇혔다니까. 어쩔 수 없어. 안 됩니다. 의원님, 오늘 당대표 면담 못 가시면 공천물 건너갑니다. 경쟁자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가 없어. 제설차가 언제 온답니까? 오후쯤. 그럼 오후에 바로 출발하십시오. 헬기라도 불러야 합니다. 정호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민석 씨. 네. 여기. 아이가 한 명 있어. 아이요? 응. 10살 여자아이. 혼자 있어. 최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의원님이랑 무슨 관계라도 있습니까? 정호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조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우연히 만난 아이야. 그럼 상관없잖습니까? 빨리 복귀하십시오. 근데 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최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알아. 하지만 의원님, 최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진이라도 찍히면요?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맞았습니다. 만약 기자들이 이 상황을 알면 국회의원이 산골에서 정체불명의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게 알려지면 대표님, 아이는 사고입니다. 정치인한테 아이는 독입니다. 특히 출처 모르는 아이는요. 출처는 알아. 내 조카야.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최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카요? 의원님 조카가 왜 거기 있습니까? 복잡해. 설명하기 길어.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카든 뭐든 지금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사진 한 장이면 끝입니다. 아시죠?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장의 사진으로 경력이 무너지는 걸, 스캔들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걸. 일단 그 아이는 마을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빨리 복귀하십시오. 민석 씨, 대표님, 제발이요. 이번 공천 놓치면 정치 생명 끝입니다. 아시잖습니까? 최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대합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주먹밥을 다 먹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정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전화 받았소? 네. 급한 일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선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역시 정치인이구만. 급한 건 항상 있겠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아주머니랑 집에 가자. 거기가 따뜻해. 네. 하늘은 순순히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정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웠어요.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정우가 누군지, 그냥 친절한 아저씨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정우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늘은 멈춰섰습니다. 네. 너 서울 꼭 가야 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안 가면 안 돼? 하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왜요? 당신이 데려가시려고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못하실 거면서 정치 생명 걸고 이에 책임질 수 있소? 없잖소.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미선은 하늘의 손을 이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하늘아. 두 사람은 눈길을 걸어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쪽지가 주머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챕터 죽기 전에 부탁. 오후가 되었습니다. 제설차가 도착했습니다. 길이 뚫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대합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았습니다. 차는 산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낡은 집들이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 마을을 기억했습니다. 어렸을 때 뛰놀던 골목, 어머니와 걷던 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차가 마을 입구를 지날 때였습니다. 정우는 한 집을 보았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김순자 식당 간판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이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 잠깐 멈춰봐. 네, 의원님? 잠깐만. 정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밀어봤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 된장 냄새, 어머니의 냄새였습니다. 정우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에 낡은 냄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안쪽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하나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낡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부 낡았습니다. 기운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정우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우는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정우가 집을 떠난 후였습니다. 여자는 누구일까요? 정우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와 하늘이. 순이, 정우의 여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동생, 얼굴도 몰랐던 여동생. 사진 속 여자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안고 있는 아기. 그게 하늘이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정우는 펼쳤습니다. 날짜를 보았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정우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국회의원 됐다고 신문에 났다. TV에도 나왔다. 멀리서나마 볼 수 있어 다행이다. 잘생겼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 저 아이는 나를 기억할까?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 나는 저 아이 인생의 짐이니까.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순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다. 하늘이가 많이 컸다. 이제 10살이다. 순이를 닮았다. 정우도 닮았다. 남매니까 당연하겠지. 하늘이한테 삼촌이 있다고 말해줄까 고민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정우한테 또 짐이 될까봐. 정우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짐이라고, 손녀도 짐이라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몸이 안 좋다. 병원 가봤더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 하늘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고민 끝에 결정했다. 하늘이를 정우한테 보내기로. 마지막으로 정우를 시험해 보고 싶다. 정우가 정말 인간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인일 뿐인지 하늘이가 답을 알려줄 것이다. 정우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우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사진과 일기장을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정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민석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의원님. 민석 씨. 네. 지금 어디십니까?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네. 왜요? 할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의원님, 공천 면담이. 알아. 근데 이게 더 중요해. 의원님.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운전기사를 보았습니다. 박미선 이장 집이 어디지? 네. 이장댁이요? 응. 거기 좀 데려다 줘. 네, 알겠습니다. 차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미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미선이 나왔습니다. 왜 왔소? 하늘이 좀 볼 수 있을까요? 박미선은 정우를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뭐하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박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정우는 박미선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하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응. 하늘아. 정우는 하늘 옆에 앉았습니다. 박미선은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저씨는 서울 안 가세요? 응. 가기 전에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저한테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순이와 하늘이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니? 하늘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예요. 그래, 내 엄마. 어디서 났어요? 할머니 집에서 찾았어. 하늘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하늘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박미선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왔소? 진짜 이유가 뭐요?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 사실은 나도 김순자 할머니를 알아. 하늘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머니를 아세요? 응, 아주 잘 알지. 정우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선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엄마였어. 하늘은 입을 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럼 아저씨가. 응,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아들. 그게 나야. 하늘은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주워 다시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 내 엄마. 순이. 그 사람은 내 여동생이었어. 하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제 삼촌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삼촌이야. 하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안았습니다. 아이는 정우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미선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하늘이 진정됐습니다. 정우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주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일까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몰랐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몰라요? 삼촌이잖아요. 하늘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할머니랑 연락을 끊었어. 왜요? 그게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이 대신 말했습니다. 정치 때문이었어, 하늘아. 이 사람은 정치하려고 엄마를 버렸단다. 하늘은 정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삼촌, 할머니 버린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왜 버렸어요? 나는 가난한 게 부끄러웠어. 산골 출신인 게 창피했어. 그래서 할머니를 숨겼어. 하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삼촌 얘기하실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TV에 나오면 좋아하셨어요. 근데 삼촌은 할머니가 창피했어요?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삼촌 보고 싶어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정우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 할머니 일기장 봤어. 다 읽었어. 하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박미선이 하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아, 진정해. 아주머니, 저는 삼촌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말 안 해주셨어요. 알아. 할머니가 널 보호하려고 그러신 거야.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삼촌한테 짐이 될까봐 그러신 거예요.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10살 아이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아, 너 그걸 어떻게 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무한테도 짐이 되면 안 된다고. 혼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을 아이한테 했습니까? 왜 이 어린아이한테 그런 짐을 지웠습니까? 하늘아. 정우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삼촌 손 잡기 싫어요. 하늘아. 삼촌은 할머니 버렸잖아요. 저도 버릴 거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버려. 절대로. 거짓말. 어른들은 다 거짓말해요. 엄마도 저버리고 갔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삼촌도 날 버릴 거예요. 하늘은 다시 울었습니다. 정우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이 몸부림쳤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약속해.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진심이야. 정우는 하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울음도 잦아들었습니다. 삼촌, 응? 저, 정말 안 버려요? 응, 절대 안 버려.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하늘은 정우 품에 안긴 채 조용해졌습니다. 박미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발이 내렸습니다. 세상을 덮었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아는 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다는 것. 다시는 가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호는 박미선의 집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엔 최민석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복귀하라는 독촉이었습니다. 정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던 겁니다. 잘 잤니? 정호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고프지? 아침 먹어야지. 박미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였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호는 밥을 떴습니다. 하늘에게 먼저 줬습니다. 많이 먹어. 고맙습니다. 하늘은 밥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늘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와 박미선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요? 박미선이 물었습니다. 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서울 가야 하지 않소? 공천 면담 있다고 했잖소. 네. 오늘 오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럼 하늘이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못하겠구만. 정치가 더 중요하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요? 하늘이 데려갈 거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선거가 코앞이었습니다. 지금 정체불명의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면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온갖 추측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공천은 물 건너갈 게 뻔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최민석이었습니다. 뒤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저게 뭐요? 박미선이 물었습니다. 정호는 일어섰습니다. 제 선거 캠프 사람들입니다. 왜 기자까지 데려왔소? 정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민석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최민석은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래? 갑자기.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에 기사 떴습니다. 무슨 기사? 최민석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박정호 의원 상골 마을서 정체불명 아동과 동행 포착. 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사진 찍어서 제보했습니다. 의원님이 어제 대합실에서 아이랑 있는 모습이요. 정호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엉망이었습니다. 정호가 숨겨둔 사생아가 아니냐는 추측이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전부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명하러 왔습니다. 기자들도 데려왔습니다. 해명? 네. 의원님이 직접 설명하셔야 합니다. 저 아이가 누군지, 무슨 관계인지. 정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석 씨, 저 아이는 내 조카야. 조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친척 아이 돌봐주다가 폭설에 갇혔다고요.
최민석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석 씨, 네, 나 오늘 면담 못 갈 것 같아. 최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를 지금 혼자 둘 수가 없어. 의원님, 정신 차리십시오.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알아. 하지만 이 아이가 더 중요해. 최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원님, 제발이요. 저 아이는 마을 사람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일단 공천부터 받으십시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못 버려. 한 번 버린 것도 평생 후회인데 두 번은 못해. 의원님, 정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정우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의원님, 저 아이는 누굽니까? 사생아 맞습니까? 왜 숨기셨습니까? 정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사생아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카라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최민석이 깜짝 놀라 정우를 붙잡았습니다. 의원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정우는 최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산골 출신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이 마을에서 식당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보았습니다. 저는 정치하려고 어머니를 부정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워서 출신을 숨겼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제 여동생의 딸입니다. 여동생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공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천 면담은 포기하겠습니다. 후보보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최민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원님, 미치셨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정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아, 우리 집 가자. 하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요? 응, 진짜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늘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정우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인이 아니라 삼촌으로 먼저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손을 꼭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최민석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하늘을 옆에 앉혔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웃었습니다. 서울, 우리 집으로.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 덮인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식당도 보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서울에서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방과 후면 정우가 직접 데리러 갔습니다.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오곤 했습니다.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그 습관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갔습니다. 하늘은 그네를 타며 웃었습니다.
정호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정치보다 소중한 게 바로 이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언론은 처음엔 정호를 비난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위선자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사는 정호의 솔직함을 평가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을 선택한 용기를 높이 샀습니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정치인은 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본다. 공천은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구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함께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께 밥을 대접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공천 못 받아서 속상하지 않아요? 정호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진짜요? 응. 진짜야. 너랑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해. 하늘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신이 원하셨던 거죠? 다음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선거 유세장에 하늘도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호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이겼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으니까요. 인간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